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물론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0.2%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크게 0.8%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장 막판에 에코프로가 조금 빠지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반도체도 빠졌고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좋지 못했었고, 반대로 자동차는 조금은 선방을 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돌파하고 나서 오늘 막판에 조금만 밀렸어요. 그래서 의미있는 가격대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저항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 점은 참조를 해보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기관은 계속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외국인도 좀처럼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의미 있는 수급 변화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장중에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종가는 전날보다 조금 더 하락했어요.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이탈이 없었고 기관만 계속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돌파하고 나서 장 막판에 조금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조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홀로 상승이 나왔던 현대차, 현대차는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PNT, 삼성생명, 삼부토건, 에코프로비엠, 삼성엔지니어링, 조금은 다소 생소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네이버, 호텔신라, SM, 현대건설,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매수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장중에 조금은 많이 밀리긴 했어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1%였고 또 추세를 보더라도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S&P 500도 당일날은 비슷한 흐름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역시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우지수, 다우지수는 0.5%의 낙폭과 함께 조금은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 흐름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를 보면 여전히 장기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일본 니케이가 0.2% 낙폭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상해 지수도 보합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오늘 다행히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기 때문에 종가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합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의 주가의 하락이 조정인지 아니면 정말로 추세적인 하락인지 그거를 조금은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선 있죠. 아마 기본 차트에는 241선이 없을 거예요. 저는 5일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241선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21선하고 241선, 121선은 6개월선이죠. 그리고 241선은 1년이에요. 12개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장기 이평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일 때 그때는 이 상단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도 보면
241선도 우상향하고 있고 121선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저는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조금은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작년이었죠. 작년은 철저하게 역별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241선이 제일 상단에 있었고 그 아래가 121선. 이렇게 역별 구간에서는 조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인 하락 구간인 만큼 그 추세를 전혀 돌리지 못한 구간이었고, 여기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자, 이런 구간이었죠. 2020년 당시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구간이 아마 6월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 상단 구간에서 121선과 241선, 이 두 개의 선이 살아있다면 그 위에서 발생되는 이런 구간들은 다 조정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100%는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얼마나 그 기준을 벗어나는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모아가는 투자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잘 참조해보면서, 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죠. 장기 이평선이 살아있어요. 그 구간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다 조정으로 보고, 다만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은 조정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우량주를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종목수를 축소한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대입해 보시고요. 절대적으로 121선하고 241선 이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1차적으로 지금의 구간을 조정으로 보시고, 만약에 정말로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 주는 중요한 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날짜가 잘못됐네요. 자,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3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CPI는 이번에 예상을 하는 것이 3.1%예요. 지난달보다 무려 1%나 축소가 되었죠. 그런데 최근 구간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두 차례 더 할 것이라는 이런 발표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측치가 지금 3.1%인데 그걸 조금 더 하회해서 2.9%가 나온다면 그때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목표를 했던 것이 물가가 2%대로 진입을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발언들을 과거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2.9%라면 굳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다시 시장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달 동안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보였었던 그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CPI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2%대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지난 3개월 동안 예측값하고 실제값을 비교해 보세요. 지난 3월에는 0.2%를 하회했죠. 그리고 4월에는 0.1%, 또 지난달에는 마찬가지로 0.1%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조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예요. 일단 국내에서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동이라는 것이 한번 방향성이 잡히면 출렁출렁거리면서 다시 그 방향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단발적으로 2%를 진입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한번 지켜보시고요. 밤 9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크게 밀리진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스레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트위터라고 아시죠? 그 트위터의 대항마로서 페이스북, 메타에서 새로 만든 SNS인데 한마디로 트위터의 대항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트위터의 이용자 수가 2억 3천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굉장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연초에 발표되었었던 챗GPT, 그게 조금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이슈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이 관련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참조해보는 것도
시장의 상황을 참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YD버즈라든지 플레이디 이런 종목은 상한가를 갔죠.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트위터의 이용자 수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일주일 만에 달성했다는 것은 정말로 챗 GPT를 떠올릴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SNS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를 보면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판매량이 무려 작년 대비 11%나 증가했죠. 그래서 물론 오늘은 큰 반응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현대기아차는 너무나 무겁다 때문에 관련 소부장 기업들, 협력사를 공략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들, 대원강업이라든지 화신, 서현이와 그리고 성호하이텍 이 종목들은 오늘도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무겁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참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어떤 변동성은 그 대형주보다는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있죠. 그쪽에서 조금 더 파급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 참조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오늘 나토 회의 참석 차원에서 유럽을 가게 되었고 또 폴란드는 국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토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사처럼 여러 가지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의 공급망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장, 우크라이나 재건 이 세 가지가 3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재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시장 선점을 돌입한다고 밝혔던 만큼 지금부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업종들을 말씀드렸던 것이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건설기계 이런 업종들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